당신은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라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입니까? 저녁 설거지를 마친 부엌에는 물소리만 남고 당신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합니다. 카카오톡 창을 열어 뭔가 쓰려다 지우고 또 쓰려다 지웁니다. 보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 몇 초가 며칠처럼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그 사이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결국 남는다고 배웠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 양보하면 사람이 모인다. 배려하면 언젠가 돌아온다.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늘 한 발 물러서는 쪽을 택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내가 참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내가 양보하면 다들 편하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남은 건 사람이 아니라 지친 몸과 서운한 마음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함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착함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왜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을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편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이 허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균열 사이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 늦게 도착한 자기 보호일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보호하느라 정작 자신은 보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을 지킬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60이 넘었어도 70이 넘었어도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늦은 시작은 있어도 늦은 변화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당신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배려했습니까?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기분은 몇 번이나 뒤로 미루셨습니까?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내 불편함은 몇 번이나 삼키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 이야기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마음 한켠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착함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착한 사람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그러나 착함에도 문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은 결국 주인도 편히 쉬지 못하는 집이 됩니다. 대문 없는 마당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마음은 정작 그 마음의 주인인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어집니다. 남을 위한 공간만 가득하고 나를 위한 공간은 구석에도 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착함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남에게만 향하던 그 따뜻한 시선을 이제는 자신에게도 돌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괜찮아요 라는 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그분의 삶을 만들었고 또 어떻게 그분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그분이 다시 일어섰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씨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30년 넘게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그녀의 일상은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하고 가끔 친구들과 연락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 제일 작은 것을 집고 자리를 정할 때 구석을 택하고 의견이 갈릴 때 먼저 물러섭니다.
누군가 말이 거칠어도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고 먼저 웃어넘겼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봐 내 기분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믿어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늘 연락을 먼저 하는 쪽이었습니다. 생일을 챙기고 경조사를 기억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문병을 갔습니다. 모임 날짜를 잡을 때도 다른 사람들 일정에 맞추느라 자기 일정은 늘 후순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혼자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이럴 때 옆에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장소를 정하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음식점 이름을 올리고 다른 누군가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썼습니다. 저 오늘 병원인데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탑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화방은 그녀의 메시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아 그래요 하고 짧게 답한 뒤 바로 모임 장소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정희 씨가 예약하면 되겠다. 정희 씨가 늘 잘 알아보니까 정희 씨한테 맡기자. 그녀의 걱정은 한 줄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그녀의 역할만 당연하게 거론되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배려는 기본값처럼 그녀의 수고는 공기처럼 취급되는 듯 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허탈하다는 말로도 모자랐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경조사마다 얼굴 보고 명절마다 안부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댔다고 생각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무섭고 힘들 때 돌아오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 편이었지? 남편 편, 자녀 편, 시댁 편, 친구 편. 늘 누군가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편에는 언제 서본 적이 있던가?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나를 먼저 돌봐준 적이 있던가? 병원 대기실의 흰 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정희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양보하고, 늘 먼저 이해했던 순간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대기실에서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박정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괜찮아졌어도 마음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느꼈던 그 허탈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의 무심한 반응,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신의 수고,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자신의 안부. 그녀는 한동안 무기력했습니다. 평소처럼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일정을 잡아달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늘 그녀가 먼저 손 내밀던 사이였으니 그녀가 손을 거두자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운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확인된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끌고 가야만 유지되는 관계였구나. 어느 날 박정희 씨는 오래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서랍 구석에 쌓인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그림, 남편과 찍은 사진, 오래된 편지들. 그러다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30년도 더 된 수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것저것 메모하던 작은 공책이었지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젊은 날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지만 참아주는 건 계약이 아니다.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모릅니다. 참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내가 관계를 위해, 상황을 위해 스스로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아주는 것을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가 됩니다. 내 선의가 상대의 권리처럼 여겨지는 순간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한쪽만 무게를 지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힘들었던 건 정말 남들 때문이었을까? 상처를 준 사람들,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 사람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분명 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더 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이 상처를 주었을 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말로 모든 것을 덮어왔습니다. 남들이 그녀를 함부로 대한 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상처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룬 나에게서 시작된다. 이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수첩을 덮으며 박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나는 이 말을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채 30년을 보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6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여전히 거절이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먼저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여전히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싫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내 편을 들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껏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정받는 대신 이용당하고, 사랑받는 대신 당연하게 여겨지고, 존중받는 대신 가볍게 취급당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내 기준을 지우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내 필요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지친 마음과 빈 곳감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내 기준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양보하고 참고 맞춰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겠지요. 하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씩 깎아내는 것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늦었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 기준을 세우고 필요하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은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까운 사람들도. 그 험난한 시절 그는 감정에 휘둘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글로 적고 그것을 지키며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높은 벽 앞에서 감정으로 부딪히기보다 원칙을 붙잡고 버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지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라고 항변하고 서운함을 쏟아내면 잠시는 후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는 더 악화되고 결국 남는 것은 자책과 후회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을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원칙을 떠올리면 충동적인 반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남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입니다. 선한 마음에도 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줄입니다. 착함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문 없는 착함은 결국 무너집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은 주인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문을 달아주세요. 그 문의 열쇠는 당신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열고 닫을지는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변화를 결심했지만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배운 원칙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긴 설명을 붙이려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결국 거절은 무산됩니다. 그래서 짧게 말해야 합니다. 설명 없이 단호하게.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선택의 이유를 댈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호의는 횟수가 아니라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 언제까지 어디까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면 끝이 없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기대하고 두 번 도와주면 세 번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호의의 경계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서운함을 증거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이 나면 우리는 과거를 들추게 됩니다. 그때도 당신이 그랬잖아. 작년에도 이랬잖아. 예전에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수세에 몰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상하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게 힘들다. 지금 이게 불편하다. 그것만 말하세요. 현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기대에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우리는 빚진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그랬으니 나도 해줘야 해. 그 사람이 베풀었으니 나도 베풀어야 해.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짜 관계는 계산 없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호의는 상대방의 선택이고 당신의 호의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둘을 연결짓지 마세요.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하고 싶어집니다. 부탁을 받으면 즉시 대답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조금만 늦춰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가?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거절하기가 불편해서 하려는 건가? 내 마음을 확인한 뒤에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습관에 따른 것이고 늦춘 반응은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만 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적도 있고, 서운하게 한 적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렇게 저울질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면 됩니다. 이 사람 옆에서 내 마음이 안전한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가? 눈치 보지 않고 가식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나온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박정희 씨는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절하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절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선을 그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실천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씨도 처음에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거절하려다 결국 수락하고, 선을 그으려다 흐지부지되고, 마음을 표현하려다 다시 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친구의 부탁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늘 간사 역할을 맡아온 박정희 씨에게 또 한 번 행사 준비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알겠어요 라고 바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건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절이 불편해서 하려는 건지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어요. 탑장을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과 달리 돌아온 답은 담담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큰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절해도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심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항상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더 빨리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매번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보다 기대가 먼저 생깁니다. 당연히 들어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반면 가끔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수락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박정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거절했을 때 친구가 잠시 서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부탁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희야, 이것 좀 해줄 수 있지 하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면 이제는 정희야, 혹시 시간 되면 부탁해도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요 대신 확인, 명령 대신 요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거절 한 번이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춘 셈이었습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서 비슷한 부탁이 왔을 때 박정희 씨는 옛 습관대로 바로 수락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거절이 불편해서 알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락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 또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찝찝함. 관계가 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무조건 수락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선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싫다고 말할 수 있고 상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착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모든 관계가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늘 베풀기만 하고 늘 양보만 하고 늘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베풀던 것들도 다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편해지는 것 같지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지키면 관계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혹시 자신을 탓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왜 나는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평생 참기만 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자책은 변화의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책은 오히려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참아온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를 살리고 싶어서 참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정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뒤로 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향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박정희 씨도 똑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나는 거절을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호구처럼 사는 걸까?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절해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하고 선을 그어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절도 못하고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남들 눈치만 보는 한심한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애써온 따뜻한 사람.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자신에게도 나눠주는 사람. 부족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소중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마지막 단계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겠다. 나도 이제 차갑게 굴겠다. 세상에 정 따위 없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분노도 깊은 법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남깁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잠시 후련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무게는 내 마음에 남습니다. 착한 사람이 도달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복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남을 존중하되 나도 존중하는 것. 남의 마음을 살피되 내 마음도 살피는 것. 남에게 베풀되 나에게도 베푸는 것. 이것이 건강한 착함입니다. 무늬 있는 착함, 경계가 있는 배려, 자기 존중이 바탕이 된 선의입니다. 나를 지우며 지키는 관계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지키려던 관계도 무너집니다. 내가 닳아 없어지면 내가 베풀던 호의도 사라집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정희 씨는 이제 다르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아요가 입버릇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 제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달라진 것은 말 몇 마디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을 지우던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펴지는 순간 나도 소중하다. 나도 지킬 가치가 있다. 내가 나를 지키면 남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 이런 깨달음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순간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변화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함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문 없는 착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지우며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나도 관계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거절하는 법, 선을 긋는 법,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는 법. 어렵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꾸준히 시도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꺼내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열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거기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내가 가장 자주 넘겨주는 선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장 쉽게 양보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지, 어떤 부탁에 내가 가장 거절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한 줄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적기만 해도 됩니다.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딱 한 번만 다르게 해보세요. 누군가 부탁을 할 때
바로 알겠다고 하지 말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누군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한 번이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당신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배려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을 이제 찾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배려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도 문을 달아주는 사람, 자기 편에도 서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박정희 씨는 요즘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베풀 때는 베풀고 쉴 때는 쉽니다.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정희 씨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자 남들도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늦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야 자기 편이 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남의 편에 서서 애써온 당신이 이제는 자신의 편에도 서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것은 변절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착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착함에 나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당신의 마음에 문이 생기고 그 문 안에서 당신이 편히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남을 위해 쓴 시간만큼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허락해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매일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